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도깨비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이 유튜브는 여러분들에게 생활에서 밀접하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생활법 분야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면은 내 스트레스와 비용, 즉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직 법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경력은 약 8년 차입니다. 사실 또 법률 관련된 전문직에 종사한다고 하면은 글쎄요. 의뢰인들을 통해서 실제로 수임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수임 계약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료 혹은 무료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떠한 법률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법률로 쉽게 말씀드리면 법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쎄요. 간단한 문제들이 오면 올수록 사실 제 입장에서 좋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굳이 이런 문제를 비싼 돈을 내가면서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될까라는 마음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요새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기타 SNS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 접근이 쉬워졌기 때문에 이런 법률 문제들을 쉽게 개인 입장에서도 풀어나갈 수 있긴 하겠는데요. 저 역시 지금 우리에게 대세가 된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당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큰 마음이겠고, 설사 운이 나빠서 혹은 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법적 문제들에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고등학교 법과 사회라는 사회탐구 과목의 교과서의 한 장면을 캡처해 왔습니다. 꽤 교과서가 낡았죠.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처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법 하면은 이거는 학부나 사법고시, 로스쿨 이런 뭔가 조금 전문적인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사회라는 과목을 고등학생들에게 선택 과목으로나마 소개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어려운 법률적인 분야들 중 생활법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적어도 문과에서 이런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나중에 법률 전문직을 택하지 않더라도 쉽게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취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영상을 만든 유튜버인 제가 그럼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겠다는 것인지 감이 좀 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 일례로 요새 하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전세 사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세 사기가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어색하죠.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전세 사기라기보다는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쉽게 얘기하면 보험 사고를 의미하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보험 사고가 아니라 보증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이 임대인,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쉽게는 몇 억대로 지급을 하게 됐는데 그런 보증금은 당연히 내가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분명히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법적으로 그거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거는 계약서에 써져 있는 내용대로 권리가 있다는 것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은 사실 이 계약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전세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사금융이죠. 사금융. 임차인이 채권자가 되고 임대인이 채무자가 되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가 월세를 내지 않는 대가로 혹은 월세를 적은 금액만 내는 대가로 큰 금액의 돈을 일시불로 빌려주게 됩니다. 이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 돈을 빌린 임대인은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돈을 갚지 못한다고 쉽게 말씀드리면 배를 째는 배째라, 나 돈 없다,
라고 버팅기는 이런 전세 보증 사고는 사실 이 전세제도 초반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본다면은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는 이른바 돈을 빌리기 전과 돈을 빌린 후에 이 채무자의 상태가 달라지는, 쉽게 말해서 나 돈 없으니까 배째라, 나 못 갚는다는 나중에 이제 안 갚는다가 되는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는데, 왜 요새 이게 사기라는 말이 붙느냐고 하면은, 이게 단순히 임대인 한 명이 뭐 한 건의 전세 계약에 대해서 돈을 갚지 못한 현상이 아니라, 이 임대인이 조직적으로 부동산 중개사와 짜고 수없이 많은 부동산, 수백 채, 빌라왕, 아파트왕, 수백 채의 이른바 무갭으로, 즉 이 빌라가 3억이라고 하면은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 3억 1천만 원을 받아버리게 되면 사실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 빌라를 산 다음에 전세를 이제 매매와 전세를 맞춘다고 하면은 이 빌라를 살 때 나는 돈 한 푼도 안 내도 되고, 오히려 3억 1천만 원이니까 전세 3억 1천에서 이제 매매가격 3억을 빼면은 1천만 원의 돈을 내가 받고 시작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계약들을 수백 개 체결하게 되면은 1천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1천만, 억, 10억, 100건을 체결하게 되면은 앉아서 10억의 현금이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2020년, 21년, 22년까지만 해도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됐었죠. 왜냐면 뭐 이른바 인기가 없는 구축 썩은 아파트, 소형 아파트들도 계속해서 이제 시세가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아파트의 시세가 언제까지 오를 수가 없는 노릇이고, 설령 아파트 시세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세 보증금을 높게 잡아버리게 된다면은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임차인의 속타는 마음은 부동산 상승기나 하락기나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 사기들이 처음에는 터지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 형식으로 돈을 잘 돌려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세 사기들이 쌓이고 계속해서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의 수백 개의 부동산 매입을 멈추는 시점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 전세 보증금 만기가 도래한다면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애초에 작정하고 수백 개씩 산다는 거는, 즉 100억도 없는 사람, 100억은커녕 1억, 1천만 원도 쉽게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수백 채의 집을 산다고 하면 애초부터 이거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갭 투자 혹은 마이너스 갭 투자를 통해 계속해서 주택수만 늘려나가는 사람이 과연 하다못해 3억, 1억의 보증금이라도 어떻게 돌려줄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해서 사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세 사기를 월세로, 반전세로 갈아탄다고 해도 안전할까? 사실 그렇지도 않죠. 이 밑에 보시는 표는 서울주택 전월세 거래량을 21년, 22년, 23년에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전세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이기 때문에 항상 월세보다는 거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여태까지 역사였는데, 이 22년, 23년 부동산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이 역전하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갈 수 있는 보증금만 쳐 돌려받는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제외하면 내 돈을 다달이 뜯기지 않을 수 있는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로 가는 이유는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하다못해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안 하는 상황에서 몇 억씩이나 되는 보증금을 넙죽 임대인에 갖다 바치는 그런 형태의 정말 위험한 전세 계약이 이 전세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웬만큼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라면은 이 전세 보증금, 하다못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해도 여태까지 전세 보증금 시세는 얼마였고 이 아파트 매매 시세는 얼마고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매매 시세가 대략 5억 원이라고 했을 때는 전세 보증금이 글쎄요 3, 4억 이상이 되긴 어렵겠죠.
하다못해 전세 보증금 높게 준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최악의 경우에 아파트가 경매 넘어갔을 때 글쎄 근 5년간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뭐 1층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예를 들어서 4억이었다 하면은 전세 시세, 전세 보증금 시세는 결코 4억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고 그 등기부에 별다른 선순위 근저당권, 즉 전세계약 이전에 이 집주인이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의 채권 최고액, 즉 은행이 임차인보다 먼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근저당권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잘해놓으면 전세 사기가 나발이고 경매를 통해서 전세 보증은 100%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은 걸리고 스트레스는 받겠죠. 하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정말 우리가 유튜브에서 떠든 영상으로도 귀에 아프도록 눈이 아프도록 들었을 간단한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전세 사기 현실입니다. 그럼 전세 사기를 도대체 사람들이 왜 당하냐?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전세 보증금 1억은커녕 하다못해 원룸 전세 보증금 1,000만 원 준다 하더라도 일반 웬만한 직장인들, 웬만한 전무직들 1,000만 원 매우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간단한 등기부 확인까지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법적 주식에 취약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법적 주식에 취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뭐랄까요? 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건 생활의 영역입니다. 다시 아파트에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아파트의 적정한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한 시세를 맞춰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 당일 전입신고를 받아놓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요새는 이거 인터넷으로 가능하거든요. 주민센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정말 간단하고 간명하고 클릭 몇 번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생활법의 지식조차 널리 퍼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에요. 자, 우리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죠.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은 정말 내가 잘못을 했다 안 했든 간에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하기 쉬운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좀 어렵게 써놨죠. 이건 판결문이야, 판결문. 어떤 판결문이냐면은 A연합회, 이게 제가 알기로 렌터카 공제조합이나 택시 공제조합, 즉 택시나 렌터카 같이 조금 어떤 영업용 자동차에 우리로 따지면 자동차 보험 회사죠. 공증연합회가 개인 운전자, 아마 이 교통사고 상대방들일 겁니다. 개인 운전자를 상대로 채무불문제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 사안을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 판결의 사안은 아니지만 최근 제가 겪은 일입니다. 나는 잘못을 안 했어. 택시가 다가와서 박았어요. 물론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택시가 다가와서 내 차를 박았는데 사실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상대 택시도 어떻게 보면 천천히 운행하다가 부주의하게 박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라 내 차에 대한 수리비가 약 5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차에 타고 있었고 뒤에서 택시가 박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은 속도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에 가보고 병원에 가봐서 전치 2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누구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 당시에 아픔이나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과잉진료가 아닌 범위 내에서는 적극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택시연합회 혹은 렌터카 공제조합인 A연합회 원고는 이 개인 상대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들한테 대물변제, 즉 당신의 물건인 승용차가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수리비 지급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훈훈하게 끝났을 이 사안에서 갑자기 이 연합회가 채무 불운제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무슨 채무가 불운제한다는 것이냐? 당신 승용차가 망가진 건 알겠는데 당신 안 다쳤잖아. 당신의 인적 손해, 즉 신체의 어떻게 보면은 상해, 내가 다친 부분에 대해 승용차가 망가진 게 아니라 내가 다친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한 채무, 책임은 우리한테는 없다. 쉽게 얘기해서 당신 물건은 망가졌지만 몸은 안 다쳤다. 그거를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말이 어렵죠. 채무부존재 확인, 채무부존재 확인, 즉 채무가 부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아니 이 양반들 앞에서는 미안하다고 해놓고서 수리비 500만 원이나 지급을 해놓고서는 갑자기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하네. 매우 괘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잘못은 당신들이 해놓고 왜 당신들이 원고가 돼가지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죄송합니다, 손해배상이 아니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느냐. 왜 갑자기 법적으로 나오냐. 당신들은 잘못은 당신들이 해놓고. 이거 웬만한 개인들은 무서워서 이거 그냥 법원에도 안 나갑니다. 법원 안 나가면은 자백간주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이 청구한 내용대로 아무리 그 청구서에 멍멍이 소리를 썼는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확정이 돼요. 자,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이거 왜 일반 사람들이 법을 잘 몰라서, 그리고 이런 사건으로 변호사를 상담만 해도 뭐 몇십만 원 나오는 상황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귀찮고 바쁜 사람들한테 그냥 이거 우리가 소송 제기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자백간주 받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소장에 멍멍이소리를 써놓든 말든 간에 우리가 돈 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대신 우린 당신들한테 교통사고의 인적손해, 당신 몸에 발생한 그런 다친 부분에 대한 우리가 보상할 채무는 불운제한다는 것을 그냥 알고만 계세요라고 해놓는 거. 이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그렇다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졌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같이 보시죠. 이 사건 소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각하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멍멍이 소리하지 말고 제발 치우세요 라고 법원이 아예 그냥 링 위에 오르기도 전에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청군과 백군, 하얀 팬티와 파란 팬티가 제대로 붙어보기도 전에, 그래서 실제로 난타전을 벌이기 전에 야 너 링 위로 올라오지 마, 너 그냥 나가 떨어져, 너는 그냥 나가 아웃이야 라고 그냥 이 사건을 종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게 소송 하나 진행되면 소송 비용이 꽤 나와요. 변호사를 사든 안 사든 간에 법원에서 이 사건 접수한 다음에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그 배당된 재판부에서 이런 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만약에 집에 안 계시면 여러 번 걸쳐가지고 수에 송달을 해주는 과정에서 비용이 꽤 발생하거든요. 이거 많이 되면은 거의 1,000만 원대까지 나오는 소송 비용인데 이 소송 비용도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건은 원고가 그냥 대판 깨진 겁니다.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 링 위에 싸움을 붙인 심판을 데려오는 비용, 링을 빌리는 비용 죄다 떨어나간 원고가 부담하라는 거니까 대놓고 깨진 거예요. 왜 깨졌냐면은, 자, 원고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다 반환 청구를 하고 있는 점, 쭉쭉쭉 어려운 말들이 나오죠. 여기서 핵심은, 자, 피고, 이렇게 다친 이제 개인 승용차 운전자 피고들이 현재까지 특별히 위 치료비 이외의 손해를 주장하며 원고나 차량 운전자에게 배상 요구하였던 사실 인정한 자료도 없는 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치료비까지 조금 지급이 됐어요. 자, 치료비까지 지급이 됐는데 어쨌든 이 치료비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이 다친 그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불원제 확인 청구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아니 다친 사람은 돈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돈을 달라고 돈을 줘야 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이걸 왜 굳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겠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채무불온죄 확인 청구 소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케이스거든요. 이거 그냥 개인이 A4용지에다가 저는 상대방에게, 원고에게 특별히 어떤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배상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이익이 없습니다라고 A4용지에 손글씨를만 써놔도 이 사건 원고가 그냥 깨집니다.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다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교육인 거죠. 근데 이런 거 굉장히 변호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변호사의 이름까지 들먹여야 할 정도로 정말 쉬운 케이스예요. 근데 이런 거 갖다가 돈을 뭐 아무리 적게 해도 100만 원 이상 지불하는 거는 물론 이런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님께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글쎄요. 이거 제가 보기엔 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생활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난 이 사람들한테 이미 이 사람들이 물어준 어떤 특정 범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 차가 망가진 물적 손해에 대한 부분 이외에는 나 다쳤다고 하지도 않았어. 쉽게 얘기해서 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다친 거에 대해서 뭐 나 회사 못 나간 비용 내 정신적 위자료 이런 거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들이 먼저 떡 주기도 전에 뭐 김치국부터 마시냐라는 취지로 확인의 이익이 어렵다. 채무가 존재하는지 불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이거 그냥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그냥 법원에서 소장 왔을 때 답변서에 손으로 써서 적어내도 이 사건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이거 상대방이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거 알고도 소송 제기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응도 안 하거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상대방이 나중에 뭐 어떤 인적 손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후유증이 1, 2년 뒤에 발생했을 때 그걸 청구했을 때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어 기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거죠. 사실은 확인의 이익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상대방이 내가 수소방관하고 있으면은 내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피해를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생활의 영역이고 생활의 영역에서도 정말 상식의 영역입니다. 물론 그럼 당신은 이런 거 잘 알 수 있냐? 언제부터 알았냐? 글쎄요. 저도 법을 배웠으니까 알았겠죠. 또 어쨌든 유튜브나 SNS로 법적인 지식도 널리 퍼져나가는 세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로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은 정말 일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겠죠. 근데 저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은 글쎄요. 정말 일상생활을 살면서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이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의 댓글로 남겨주시는 궁금한 주제들 혹은 제가 직접 업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모르면 안 될 내용들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과연 이게 유튜브 영상에 가치가 있을 정도로 정말 초보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앞으로 유튜브 영상 편집 실력도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법도깨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